네가 여기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아버지의 재혼 후 나와 딸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집을 뺏겼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혼한 지 3년째. 나는 딸 은비와 함께 친정집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엔 입이 대빨 나왔지만 손녀 은비를 참 예뻐하셨고 점점 말씀이 많아지셨다. 애가 있는 집은 생기가 있어. 허전하지가 않거든. 나는 그 말에 매일 가슴이 뭉클했다. 딸 데리고 들어올 때 얼마나 눈치를 봤던가.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이 집 그냥 네가 물려받아. 나야 뭐 오래 살겠냐? 그 말에 기대는 안 했지만 마음이 참 따뜻해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뒤바뀔 줄은 몰랐다. 윤정아, 얘기 좀 하자. 어느 날 아버지가 뜬금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랄 말을 꺼냈다. 나 결혼하려 한다. 정미화 씨라고 너도 한번 만나봐. 나는 귀를 의심했다. 결혼? 지금? 갑자기? 아버지, 지금 우리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손녀 은비도 있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그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집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차가운 인상에 입꼬리가 올라간 그 여자. 그게 내 새엄마가 될 사람이었다. 처음엔 잘 지내보려고 했다. 그 여자는 싹싹한 척도 했고 은비에게 과자도 사다 줬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이 통째로 버려져 있었다. 아이 먹을 건데 왜 버리셨어요? 아, 그거? 너무 오래돼서. 난 위생이 예민해서 그래요. 며느리한테 말하듯 손을 휘저으며 웃던 그녀. 그 말투가 이상하게 뼈가 느껴졌다. 그 다음은 내 방 청소였다.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 내 방 옷장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이거 왜 건드리셨어요? 아, 그냥 청소 좀 했어. 여자끼리인데 뭘. 나는 그날 밤 옷장 안쪽에 숨겨둔 서류 봉투들을 다른 데로 옮겼다. 괜히 불안했다. 그러다 어느 날 은비가 학교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붙어 있다가 겨우 집에 돌아왔더니 택배 하나가 현관문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 봉투를 뜯고 손이 덜덜 떨렸다. 거기엔 분명히 써 있었다. 소유자 정미화. 우리 집. 내가 은비랑 살고 있는 이 집. 이 집 명의가 새엄마 앞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이 왜 정미화 씨 앞으로 넘어가 있어? 나는 손에 든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알아서 한 거다. 뭐가 알아서야. 이건 내 집이에요. 내가 여기 은비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가 산 집 아니잖아. 그 말은 내 심장을 찢는 칼 같았다. 내가 울먹이며 따지자 옆에 있던 새엄마가 나섰다. 윤정 씨. 이 집은 원래 아버님 명의였고 지금은 제 명의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래요. 여기 계속 계시는 건 좀 무리가 있겠네요. 뭐라고요? 아이도 다 컸잖아요. 따님도 중학생이잖아요. 이제 나가셔야죠. 불편해요. 솔직히. 나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은비랑 살던 집, 힘들고 지쳤던 날들 속에서 버팀목이 돼줬던 이 집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며칠을 붙잡고 울고 매달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멀어졌다. 너도 네 산 살아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그럼 정미화 씨는요? 그 사람은 왜 아빠 인생에 갑자기 껴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날 챙겨준다. 따뜻하더라. 아버지의 눈이 멀어 있었다. 정말로 그녀가 아버지를 챙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봤다. 그녀가 아버지를 슬쩍슬쩍 피하며 짜증내는 표정. 아버지가 약을 잘못 챙겨 먹었을 때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걸. 그녀는 간병인이 아니라 상속자였다. 그것도 너무나 잘 준비된.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다. 우선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선배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정미화 씨라고 아세요? 지금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선배는 조금 뜸을 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이름 몇 년 전에 말썽났던 적 있어. 혼자 사는 노인들 도우면서 접근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린 케이스 있었거든. 네.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났지. 그 후로 이름 바꿨다고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라면 조심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재혼 상대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일 수도 있었다. 나는 뒤늦게 아버지 집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 등기 변경 신청서 사본을 떼고 눈을 의심했다. 신청일 3개월 전, 신청자 윤영호, 이전 사유 증여, 즉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그녀에게 집을 증여한 것이다. 아버지 이거 왜 하셨어요? 왜? 나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 문서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 사람 나 없었으면 병원도 못 갔어. 너도 일 바쁘다며 집에 잘 안 들어왔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다. 맞벌이 할 때 은비 맡기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거.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알면서도 제대로 못 챙겼던 시간들. 그 틈을 그녀가 파고든 거였다. 그렇게 집도, 마음도, 판단력도 빼앗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쫓겨났다. 일주일 뒤, 그 여자는 기어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임의 점유 거부 통보, 7일 이내 퇴거 바람. 이게 무슨 전세 계약 해지 통보도 아니고. 나는 은비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왔다. 딱 한 달만 더 있으면 학교 졸업이라 했건만.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우리가 짐을 나르는 동안 창문 틈으로 그림자 하나도 비치지 않았다. 집을 나온 뒤 나는 은비와 함께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 낮에는 일하고 밤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들기 일쑤였다. 은비는 묵묵히 잘 버텼지만 어느 날 문득 내게 이렇게 말했다. 왜 할아버지는 우리 버린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결심했다. 무조건 그 여자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처음은 구청 복지과 선배의 말이었다. 이름을 바꿨다. 그 단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과거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노인 대상 사기, 재혼 후 재산 이전, 증여 분쟁, 수십 건의 기사를 넘기던 중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다. 정숙자 58 홀몸 노인 상대로 접근해 재산 갈취 시도, 피해자 수 3명, 공통점 모두 배우자 사별 후 재혼을 고려하던 70대 남성, 수법, 요양가사 도우미 접근 동거 결혼 증여 유도, 결과 피해자 중 1명이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정숙자, 지금 아버지와 살고 있는 정미화와 나이, 지역, 사진 전부 일치했다. 이 사람이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진짜 사기꾼이었다. 나는 기사에 나온 피해자 중 유일하게 실명이 언급된 분의 자녀를 수소문했다. 간신히 연결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박인숙 씨 맞으신가요? 저 정숙자 씨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상대방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그 여자 때문에 연락이 왔네요. 저희 아버지, 그 여자가 살림 들어오고 6개월 만에 노후자금 다 날리셨어요. 심지어 건강보험도 해지됐었고요. 지금도 그 여자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또 당한 거예요. 그 여자 결혼만 최소 3번 했어요. 이름만 계속 바꿔서. 그 말에 내 다리가 풀렸다. 이건 단순한 악연이 아니라 범죄였다. 나는 박인숙 씨에게 부탁해 그 여자의 주민등록 초본과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을 받았다. 거기엔 과거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혼인 이력 역시 3차례 있었다. 결혼 사별 또는 이혼 재산 이전의 패턴이 분명했다. 심지어 이전 혼인 상대 중 1명은 지금 아버지와 같은 동호회 회원 출신이었다. 그 여자는 아버지를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동호회, 등산 모임, 노래교실, 철저하게 노인들을 사냥터 삼은 포식자였다. 나는 증거를 모두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문을 막아서며 내쫓으려 했다.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 부를게요. 그러시든가요. 그 전에 이 서류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당신 이름이 여기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 그거 불법이에요. 개인정보야. 그래서요? 당신은 지금 재혼 사기 전과자 아닌가요? 아버지는 그때 마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다가가 한 장 한 장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 여자 아버지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3명이 당했고 그중 1명은 빈털터리로 요양원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4번째예요.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말이냐?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제 말을 안 믿으셨어요? 왜 그 여자 말을 믿으셨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사람 처음엔 정말 따뜻했어. 정말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이런 거였냐? 그날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날 정미화는 검은 미간을 찌푸린 채 집 몇 개만 챙기고 집을 나갔다. 경찰도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다. 말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아버지, 내가 바보였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아니요, 누구나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나는 그 말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정미화가 떠난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이미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하셨고 나는 사기 전력자에 대한 조사 기록과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미화의 주민등록이 사라졌다. 그녀는 도피 중이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정미화에게 집을 증여할 때 공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정황상 기망에 의한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컸다. 법원은 몇 개월의 심리 끝에 증여 무효를 판결했고 집은 다시 아버지의 명의로 돌아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정아,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은비도 학교 멀지.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집은 상처가 많았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은비가 말해줬다. 엄마, 거기 외할아버지 있어. 그리고 우리 추억도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다. 낡은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냄새와 함께 어색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 집에서의 첫날, 나는 은비와 함께 청소를 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바꿨다. 가족 사진 한 장. 은비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아버지와 셋이서 찍은 따뜻한 사진. 그 사진 아래에 작게 메모를 붙였다. 가족은 놓아도 다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버지는 그걸 보시더니 말없이 웃으셨다. 입가에는 주름이 졌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몇 달 뒤 은비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고 은비의 손을 꼭 붙잡고 강당으로 들어가셨다. 내 손녀, 이제 다 컸구나. 졸업식이 끝난 후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윤정아,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앞으론 다른 사람보다 내 말 먼저 듣겠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충분해요.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적고 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은비랑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처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말하고 싶다.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리고 가족은 결국 서로를 끌어안는 존재라고.